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A씨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문을 열기 위해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야 했는데요. 글쎄 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누군가 현관문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놔서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밤사이 누군가 A씨 집 앞에 찾아와 현관문 틈, 문 손잡이, 초인종 카메라까지 강력 접착제를 발라놓았는데요. 이 테러를 한 범인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강력 접착제 발음도 잘 안 되는데요. 이 기사 보신 분들 있으시죠?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는 게 A씨 가족은 집에 갇혀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만약 범인이 잡힌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죄는요, 재물손괴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어떤 물건의 효용을 해칠 때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아파트 문에 용접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건설회사 직원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대법원에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에서 용접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접착제를 사용해서 효용을 해한 경우 해당하다고 볼 수 있어서요.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은요. 당시에 그 용접문 사건은 빈집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출입을 불가능하게 해서 어쨌든 감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일정 공간에 붙잡아 두는 경우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사이 참 그 동기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들었는데요. 최근에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 그 동기를 묻는 과정에서 뭐 한마디의 불편한 태도나 뭐 화를 나게 하는 것이 생명을 잃을 수 있게 한다는 뭐 경고를 주고 싶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섬뜩했는데요. 우리가 혹시나 상대방에게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 하지 않았는지까지 돌아봐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러지 말고 너무 화내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양담소 여러 번 나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직접 올려주신 사연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고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차. 저는 항상 이혼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은 항상 협박이죠. 네가 이길 수 있음 소송해봐. 이런 식으로요. 남편은 큰아이가 돌이 됐을 무렵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그때 이혼 소송까지 걸었지만 아이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 후 어쩌다 보니 둘째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과의 싸움은 매일매일 일상처럼 지속되었고 심하면 아이들 앞에서도 몸싸움을 했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아이들은 거의 제가 돌봤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학원비나 대출비, 관리비 같은 걸 냈고 제겐 생활비를 50만 원씩 줬습니다. 그것도 화가 나거나 싸우면 안 주기도 했죠. 며칠 전에도 아이들 앞에서 서로 때리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큰아이가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때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며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 명의인데 남편은 자신이 나가 산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안 된다고 했더니 집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서 나가 산다면서 이 집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두고 봐라 그러는 겁니다. 이쯤에서 지긋지긋한 이 결혼 생활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무기로 양육권을 포기 안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집도 공동명의니 남편이 어떻게 할까 겁도 나고요. 이혼을 하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를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할지 걱정도 됩니다.
현명하게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부부싸움이 일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사연도 보면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한번 취소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는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조르는 것을 애들이 보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참 이런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한다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저는 아동학대까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강 변사님 어떠신가요? 지금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이 커 보이죠? 네, 이렇게 두 분 사이에서 아이들 앞에서 몸싸움까지 하는 건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분은 첫 번째로 이제 집을 경매를 넘기게 해서 집을 네. 이제 다 공중분해하려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자신이 양육자로 이제 지정을 받게 되더라도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남편은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나가서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살고 있는 집이 나중에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압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압류를 거는 명목으로는 위자료 청구권,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채권, 이런 것을 보전을 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가압류를 해놓으면은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해주지 않을 테니까 우선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가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연자분이 남편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위자료 관련해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사실을 관련 증거와 같이 제출하셔야 되고, 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사연자분과 남편분의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시하시고, 또 재산 형성 경위와 그와 관련된 기여도를 같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방금 기여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위해서 가압류를 할 때 어떤 점을 조금 유의하면 될까요? 먼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 또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류를 거실 때 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재산을 순재산이라고 합니다. 기여도를 대충 50%라고 가정을 하면 네. 부부 순재산 합계액의 절반이 사연자분의 이제 몫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사연자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재산 분할로 받을 몫보다 많으면 받을 게 사실 없는 것이고 오히려 줘야 네. 되는 입장인 것이고, 네. 만일 보유하시는 재산이 재산 분할 몫보다 적으면 그때 이제 남편분으로부터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를 할 때 내가 받을 금액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좀 소명을 해야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10년 정도 사셨으니까 우선은 집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재산의 50% 정도는 일단 가압류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재산이 과연 정말로 순재산의 반만큼 추가로 내가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압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가압류를 하면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네, 일단 가압류를 넣고 나면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우시고, 다만 다른 신용대출은 받는 데는 상관은 없으십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분은 일부러 혼인 파탄을 만들고 집을 나가 살려고 대출을 더 받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셔서, 만약에 이러한 대출을 신용대출로 받으신다면 이혼하실 때 이러한 대출은 혼인 공동 생활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양육권도 포기 안 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걱정을 의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양육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좀 원칙적인 내용을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가 친권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 뭐 내가 가정주부인데 내가 경제활동을 주로 안 하는데 경제력이 네. 없다는 이유로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근데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관계, 또 친밀도, 양육 환경, 양육 의사 이런 걸 종합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봤을 때 주로 혼인 기간 동안에 주 양육자였던 사연자분이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아이 아버지가 특히 집에서 사연자를 폭행하고 또 폭언하고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드셨다면 아마 양육자가 되고 싶다고 주장하시더라도 아마 지정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전업주부로 하셨던 분들 경제활동을 안 하고 이제 재산이 없는데 내가 양육자로 지정이 될 수 있겠느냐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강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아이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기존에 누가 주되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느냐.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전업주부 엄마가 아무래도 주 양육자로 지정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경제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양육비를 받고 또 재산분할 받는 금액이 있을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거보다는 재산 상황보다는 누가 아이의 양육자로 적합하냐를 먼저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남편들이 이혼할 때 양육권을 뺏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 변호사님 이 사연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양육비 저희가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